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3회차 회계원리 진행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재고자산 보다가 마지막에 저가법만 남기고서 마쳤거든요. 그래서 교재는 8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재고자산 마지막 내용이고 이제 저가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외부에서 상품을 원가 1,000원에 이제 구입을 해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팔 때는 이 원가보다는 높은 판매 가액으로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품이 뭐 유행을 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원가 1,000원보다 더 많이, 예를 들어서 1,000원 이상으로 팔아야 되는데 유행이 지나서 얘를 원가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팔려고 보니까 1,000원 이하로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아직 팔리진 않았어. 이럴 경우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만약에 시가랑 원가랑 비교했을 때 얘는 지금 원가가 1,000원이잖아요. 이때 시가가 원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가상의 금액을 넣어볼게요. 이러면 요 차익만큼 100원만큼 평가 손실을 잡아주라고 되어 있어요. 교재를 한번 볼게요.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은 취득원가, 즉 구입한 가격이나 이제 외부에서 사왔을 땐 구입 가격이 있는 것이고 제조원가로 평가되도록 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원가가 제조원가가 되겠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취득원가만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밑줄 쳐볼게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여기서 예를 든 게 이제 900원, 취득원가 이하로 하락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해야 한다. 지금 요 예를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상품의 그 가액은 1,000원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이하로 하락되어 있으면 그 가액을 1,000원이 아니라 시가 900원으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이 경우 재무상태표상의 재고자산의 금액은 취득원가와 시가 900원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데 이를 저가법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반대가 될 수 있죠. 원가가 1,000원인데 시가가 900원이 아니라 1,100원이야. 이럴 때는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가법이어서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했을 경우만 이 차익분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잡고 재고자산 금액을 이제 시가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줄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 예를 들었을 때 100원만큼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원을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써주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상에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게 재무상태표라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외부에서 사온 게 1,000원이었죠. 근데 시가가 900원이에요. 걔를 우리가 결국 여기다가 900원으로 표시하고 싶은데 바로 여기서 다 지우고 900원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총액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00원을 차감해서 900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 회계 처리를 하면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라고 해서 재고자산 밑에 이렇게 차감해서 표시해줘요. 그럼 외부정보 이용자가 봤을 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1,000원인데 지금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떨어졌구나.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가액을 900원으로 보여줬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여기 재무상태표에 보여지는 거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가가 900원이 됐다가 원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이럴 때는 평가충당금 잡아놨던 걸 다시 없애주고 이때 계정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요. 이때 우리가 이제 요 회계 처리할 수 있는 한도는 100까지밖에 못해요. 아까 여기 취득원가가 1,000원이었죠? 그리고 시가가 900원까지 떨어져서 요것만큼 평가손실 잡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가가 나중에 올라서 1,100원까지 올랐더라도 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은 딱 취득원가까지만 환입할 수 있어요. 저희는 재고자산은 저가법이기 때문에 취득원가 이상으로는 환입할 수가 없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익분만큼은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잡아주고 평가충당금으로 재고자산에서 차감해서 재무상태표 가액을 시가로 맞춰줘요. 그러다가 만약에 시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말은 취득원가 1,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해요. 그 회계 처리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상계해주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으로 비용에서 차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재무상태표에 보여지는 애고 얘는 손익계산서에 보여지는 애입니다. 표로 요약을 하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졌다면 좀 전에 저희 금액을 가상으로 넣어볼게요.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잡고 재고자산의 그 회계 처리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 1,000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해서 900원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고 만약에 시가가 회복했다 그러면 본래 장부가에 1,000원까지만 해주는 거여서 환입 100만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에서 차감해주는 거. 한번 예제로 풀어볼게요. 기말의 실산을 통해서 취득원가 800원. 근데 요게 1,000개가 있대요. 그러나 재고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기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가 600원이 됐대요. 취득원가보다 시가가 하락했네요. 그러면 이 차익분만큼 재고자산 평가손실 잡아줘야 돼요. 지금 우리한테는 1,000개의 재고자산이 있고 취득원가가 800원이었는데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했죠. 그럼 이게 이제 2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해주면 재무상태표에는 이게 이제 취득원가죠. 800원 곱하기 우리가 1,000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여졌는데 요 회계 처리를 하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차감되고 60만 원으로 보여지겠죠. 요 60만 원은 저희가 1,000개. 근데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지금 맞춰준 거잖아요. 600원.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보여지게 됐죠. 이제 넘어가서요. 저희 유형자산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는 저희가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저희가 1년 이내 또는 영업주기 내로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으로 나눴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자산 파트에서 유동자산을 본 거고 지금은 이제 다 보고 비유동 파트로 넘어온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형자산이. 유형자산이랑 금융자산, 재고자산도 많이 나와요. 유형자산의 이제 흐름을 보면 저희 만약에 회사에서 유형자산을 갖고 있다고 치면 첫 번째 주제로 많이 나오는 게 취득 시점에 취득 원가 구하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했을 때 저희가 뭐 기계장치든 건물이든 자동차든 갖고 있다 보면 수리할 일이 생기잖아요. 보수하거나. 보유 시 이제 회계 처리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기말에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하는 거. 그리고 갖고 있다가 저희가 처분할 수도 있죠. 처분했을 때 하는 이제 회계 처리. 크게 4가지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산을 갖고 있을 때 갖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저희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걔는 재고자산이라고 했고,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걔는 유형자산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걔는 투자자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유형자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는 유형의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여기 보면 유형의 자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형의 자산은 무형자산이겠죠. 즉 유형자산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여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제 유형자산에서 주제별로 나와 있는 거 한 거고, 양가로 1번에 유형자산에 의해 볼게요. 유형자산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자산으로서 대표적인 게 토지, 그리고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그리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설 중인 자산 등을 말하고, 회계상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대요. 첫 번째가 물리적 실체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장기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취득한 자산이어야지 유형자산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자산 종류를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거. 첫 번째가 이제 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땅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그냥 나대지, 산, 그리고 기타 등등의, 요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기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용할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고, 만약에 판매 목적이라고 하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돼요. 그러니까 토지라고 무조건 유형자산이 아니라 그 토지를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목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사옥을 짓기 위해서 갖고 있는 땅이다. 그러면 걔는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유형자산이고, 만약에 갖고 있다가 우리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면 투자, 아니면 이거를 팔려고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재고. 토지라고 무조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2번, 건물이란 토지 위에 건설된 공작물, 건물 같은 건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물. 얘 똑같은 말이죠. 건물이라고 해서 모두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제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건설회사는 하는 일들이 본인들이 이제 건물을 져서 자기들이 사옥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빨리 져서 완공해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구축물은 뭐 다리, 뭐 저수지, 부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기계장치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기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에서 만약 공장이 있다 그러면 공장 안에 기계장치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거. 만약에 우리가 저희 사옥을 짓고 있어요. 근데 돈은 계속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아직 건물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계정을 써줄 거냐? 이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먼저 해놨다가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되면 건설 중인 자산 없애고 여기에 이제 건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외부 정보 이용자가 좀 정확하게 저희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건설 중인 자산인데 여기다 건물로 해놓으면 아 얘네 지금 완공된 건물 갖고 있구나라고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 얘네 지금 뭔가 건물을 짓고 있구나.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유형자산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차량, 배, 그리고 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비품,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다 유형자산에 해당이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유형자산을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할 게 취득원가 산정하는 거. 두 번째가 우리가 보유했을 때 만약에 지출이 발생이 되면 그걸 어떻게 회계 처리할지, 그리고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하는 거, 그리고 갖고 있던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 자, 첫 번째 취득원가 결정. 저희 그 재고자산 할 때도 취득원가 결정할 때 그 매입가액이 있고 그 재고자산 매입할 때 부대비용이 발생하면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 원가에 가산해 주기로 했잖아요. 큰 틀은 유형자산도 똑같아요. 볼게요. 토지나 건물을 사게 되면 저희는 취득록세라는 세금을 내야지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내야지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대비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도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만약에 토지가 1억이었어요. 근데 취득세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토지에 우리가 토지를 샀다고 보는 건 1억이 아니라 1억 1,000만 원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할 때 발생하는 등기 수수료, 법무사한테 주는 수수료도 다 토지의 취득원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계를 살 때 기계들은 크니까 운반할 때 운반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들어가고, 내리는 거, 그리고 기계장치 설치할 때 설치를 해야지 기계장치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대비용일 거고, 그리고 이게 잘 지금 가동이 되는지 시운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발생되는 비용도 다 들어가고, 보험료도 이렇게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보험료라면 당연히 취득원가에 가산이 된다. 여기 밑줄 쳐볼게요.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예제를 볼까요? 민주는 기계장치를 구입했대요. 기계 순수한 구입 대금은 100만 원이고 공장까지의 운임비는 10만 원, 그리고 공장 내 설치비가 3만 원, 시운전비가 7만 원이래요. 이때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다 만약에 현금으로 줬다고 하면 요거 다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서 발생된 부대비용이잖아요. 저희가 여기 바로 앞에서 그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발생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해 주기로 했잖아요. 얘도 그럼 취득원가에 가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재무상태표상의 기계장치의 가액은 120만 원으로 보이겠죠. 방금 요 회계 처리고요. 이것도 같은 건데 기계를 300만 원에 샀고 운송비 10만 원 나왔고 보험료 2만 원 나왔고 8만 원 시운전비 나왔대요. 근데 순수한 기계 대금 300만 원은 내년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이거 전체 다가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잖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 32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 300만 원은 내년에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해놓고 외상매입금 아니에요? 저희가 외상매입금은 영업활동이랑 관련됐을 때 외상이 발생하면 상품이나 이런 것들 샀을 때 돈 못 줬을 때는 외상매입금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미지급금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을 해놓고 나머지 부대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 앞에 거랑 똑같지만 요것만 추가된 거죠. 이제 두 번째, 여기 교재에는 이제 보유하면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 회계에서 다루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12월 31일 날 결산일 날 우리가 하게 되는 거. 일단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회사가 있는데 건물을 1억 원에 샀어요. 이게 우리 4억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사온 시점에 이거를 즉시 다 비용 처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일정한 기간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용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지금 건물은 딱 봤을 때 한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년 동안 우리가 4억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영업활동에 계속 도움을 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취득했던 시점이 1억으로 비용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할 걸로 예상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영업활동에서 도움을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4억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나눠서 배분해서 비용 처리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두 번째가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 1억 원이라는 그 자산의 취득 원가를 가지고 그 자산을 사용할 거라고 예상되는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해요. 그걸 저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매년 말 10월 31일 날 회계 처리를 해요. 밑줄 한번 쳐볼게요. 유형 자산은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본래 사용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효익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유형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한다. 아까 이 건물은 저희가 20년 정도 사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1억을 가지고 20년을 나누면 매년 50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대요. 요거를 저희가 12월 31일 날 50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선 주어져요. 그 자산이. 유형자산도 저희가 건물도 있고 기계장치도 있고 뭐 차량 운반부도 있고 비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용연수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요 20년을 우리 회계에서는 내용연수라고 해요. 우리가 그 자산을 사용할 걸로 예상하는 기간.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1억을 가지고 나누기 20년에서 요 500만 원을 산출했잖아요. 근데 요 산출된 비용의 값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요 지금 500만 원 우리가 결산일날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거든요. 얘를 계산할 때 꼭 필요한 요소. 감가상각 대상 금액. 얘는 이제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은 뭐냐면 저희가 저 건물을 20년 동안 사용했어요. 그리고 팔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외부에 팔았을 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금액. 남아있는 가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게 우리가 감가상각으로 해야 될 금액으로 보면 되고요. 내용연수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산을 사용할 걸로 예상하는 기간.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이 1억을 어떤 방법으로 이 50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할까? 정액법도 있고요. 정렬법도 있고 연수학계법도 있고 생산량 비례법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하나씩 볼 거예요. 요걸로 한번 일단 여기 지금 감가상각 대상 금액,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개념이 밑에 나와 있는데 밑줄 한번 쳐볼게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란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해당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할 총 금액을 말해요. 만약에 아까 건물 같은 경우에 잔존가치가 0이라면 1억 전체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주는 거였잖아요. 그럼 잔존가치란 유형자산을 사용하고 난 후에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금액. 그리고 내용연수는 유형자산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효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즉 수익 창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장치를 샀는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생산 라인이랑 양을 보니까 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걔는 내용연수가 5년이 되는 거예요. 회사마다 좀 다르겠죠?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여기서 실제로 그 유형자산이 제공하는 효액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 건물, 기계장치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기계장치가 매년 생산을 할 텐데 그게 25년도에는 뭐 우리한테 만약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만약 900만 원이라고 치면 900만 원 중에 올해는 우리한테 한 300만 원 정도 효액을 줬고 그리고 그 다음 년 됐더니 요번에는 한 400만 원 정도 효액을 줬다. 이렇게 우리가 매번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유형자산이 제공하는 효액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가진 감가상각 방법을 이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감가상각 방법을 찾는 거죠. 첫 번째가 정액법이에요. 얘는 이제 계산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거. 정액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매 기간 균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건물 1억짜리 샀잖아요. 그거를 내용연수 20년으로 나누면 500만 원이 나와요. 걔는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어떻게 구하냐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주고 내용연수를 나눠줘요. 그래서 얘는 매년 감가상각비 금액이 일정해요. 볼게요. 가상의 금액으로 아까 그 취득원가 건물 1억 잔존가액 없다고 쳐볼게요. 이 잔존가액도 문제에서 주어져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없으면 0으로 하면 되고 잔존가액이 구해지면 금액 넣어서 빼주면 돼요. 하고 내용연수 아까 20년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 나와요. 이렇게 매년 일정하게 500만 원씩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게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매기 감가상각비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면 12월 31일 날 저렇게 정액법으로 구한 금액을 차변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차변에 써주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500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쳐볼게요. 위와 같이 자산의 감소를 직접 기재해도 될까? 이렇게
안 되죠. 저희가 그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봤을 때 총액주의로 구분해서 표시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 자산을 감소시키지 않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자산의 감소를 간접적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저는 방금 금액을 500으로 썼지만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검 계정을 쓰고 저렇게 회계 처리하면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취득원가가 보여주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차감해서 보여줘요. 그럼 장부가액이 700만 원이 되게. 이게 X1년 12월 31일 현재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요 1000만 원이 장부가액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을 차감한 700만 원이 장부가액이 돼요. 얘는 지금 재무상태표에서 보여지고요.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 중에 이제 두 번째, 정렬법 볼게요. 정렬법은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항상 변동이 없어요. 처음에 취득원가로 산정했던 그 금액이 그대로.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는 감가상각비의 합이에요. X1년도에 저희가 감가상각을 300만 원 했어요. 처음으로 기계장치를 사고. 그럼 이 당시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 합이니까 300만 원이에요. 근데 X2년도 말에 또 감가상각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결산일날 300만 원 했어요. 이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600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X1년도 말에는 감가상각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합을 다 해도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감가상각비를 합치면 600만 원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취득원가는 변동이 없어요. 매년. 근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년 늘어나요. 그래서 정액법이랑 정렬법이랑 보면 정액법은 취득원가 변동 없죠. 그리고 잔존가액도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되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요. 이 두 개가 변동이 없고 내용 요소도 변동이 없다면 매년 한 번만 구하면 감가상각비를 한 번만 구하면 또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연도가 돼도. 근데 정렬법은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X2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구해봐라 하면 X2년도로 바로 가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득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와서 감가상각비를 합쳐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상각률을 곱해줘야지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얘랑 얘는 주어져요. 우리는 요것만 잘 찾으면 돼요. 볼게요. 앞에 사례에서 기계장치를 1000만 원에 샀어요. 1000만 원. 근데 취득한 당해에 감가상각비를 구해보래요. 취득한 당해는 그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처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뺄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 그래서 1000만 원 이걸 좀 풀어서 하면 취득원가에다가 이 기계장치랑 관련된 감가상각비 합을 빼줘야 되는데 처음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0이에요. 하고 문제에서 상각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53.6을 곱하면 요 해의 기말에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이 536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의 결산일날 하는 거고, 만약에 좀 한 번 더 나가서 문제에서 X2년도 말에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하면
취득원가에다가 요 기계장치에 관련된 감가상각비 합을 써야 되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그죠? 근데 전년도에 저희가 감가상각비 한 번 했잖아요. 그 금액이 536만 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주고 곱하기 53.6 하면 X 2년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로 계산되는 게 얘는 2487040이 나와요. 첫 번째는 536만 원으로 감가상각비가 구해졌는데 두 번째는 줄었죠. 왜 줄어들었어요? 상각률은 똑같지만 요게 지금 달라졌잖아요. 여기 상각 누계액이 빠진 금액에서 상각률을 곱하니까. 그래서 정률법은 매년 감가상각비 금액이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첫 해가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금액이 제일 높고 점점 줄어들고 정액법은 매년 일정해요. 그리고 연수학계법은 이제 여기까지는 정액법에서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게 상각률이 달라요. 요거는 뭐냐면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에 넣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용연수를 3년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내용연수 합계를 더한다는 건 3년이니까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3년. 그래서 6으로.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더하기 5. 요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초 잔존 내용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회차에는 거꾸로 넣으면 돼요. 3. 두 번째는 2, 1. 내용연수가 만약 5년이면 5, 4, 3, 2, 1 이렇게 분자에 올려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 잔존 내용연수는 당연히 3년일 거고 1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잔존 내용연수는 2년이고 그죠? 2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잔존 내용연수는 1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내용연수 거꾸로 그냥 3, 2, 1 내용연수가 5년이면 5, 4, 3, 2, 1 이렇게 해서 분자에 올리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생산량 비례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기계장치를 샀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계장치로 예상하기로 한 10,000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제품을. 예상하기로. 근데 X5년도에 우리가 1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10%만큼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면 생산량 비례법은 위험자산의 상각이 단순히 시간 경감에 따라서 나타난다기보다 생산량에 비례하여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여기도 정액법이랑 똑같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요 예제로 지금 하나씩 다 나와 있잖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정액법으로 정액법을 구하는 거는 여기 써보면 취득 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빼주고 그리고 나누기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를 구했어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자료를 넣어보면 취득원가 5천만 원 그리고 잔존가치가 500만 원
그리고 어디 있나요? 내용연수 5년 나누면 900만 원으로 감가상각비가 구해지고 이렇게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X1년도랑 2년도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X1년도도 900 그리고 정액법이기 때문에 X2년도도 1년도랑 동일하게 900.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 정률법은 구하는 게 치드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여기다 상각률을 곱해서 구하는 거라고 했죠. 넣어보면 첫 번째 치드 원가 그리고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기계장치랑 관련해가지고 감가상각 한 게 없어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여기서 차감할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5천만 원에다가 바로 상각률 주어졌죠. 0.451을 곱해서 2250000으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줬고 두 번째 해는 이제 문제에서 정률법을 가지고서 문제를 내면 첫 번째는 안 물어봐요. 너무 쉬우니까. 물어보면 두 번째나 세 번째를 물어봐요. 그러면 취득원가 그리고 이 기계장치랑 관련된 감가상각비의 합,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요. 얘는 지금 이게 온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상각률을 곱해서 이렇게 구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X3년도 거 한번 해볼까요?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 합이라고 했죠. 그럼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합은 X1년도에 했던 2255만 원이랑 X2년도에 계상했던 1237만 9,950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돼요. 그러면 X3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거 합친 34 929 950 929 950 곱하기 0.451 34 929 950 곱하기 0.451 하면 6 7 9 6 5 9 2가 되겠죠. 매년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수합계법은 취득 원가에 잔존가치 빼주고 그리고 여기다 상각률을 곱하는데 요게 구한 식은 내용연수의 합. 내용연수 아까 5년이었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나온 15가 들어간 거고 분자는 잔존 내용연수잖아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5년. 두 번째는 얘는 변함없어요. 내용연수 합이니까.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이렇게 될 거고 네 번째는 이렇게 곱해주게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은 항상 일정하죠. 취득원가 변동 없고 잔존가치 변동 없으니까. 근데 요게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매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똑같이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빼주고 우리가 예상하는 여기서 문제에서 우리가 이 기계장치로 한 6,000개 정도 사용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X1년도에는 1,500개 생산했고 X2년도에는 3,000개 생산했대요. 그러면 X1년도에는 6,000개 중에 1,500개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우리가 예상하는 생산량 수에서 X1년도에 실제 생산량 1,500개만큼 비용 처리한 거고 X2년도엔 더 많이 생산했네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더 많이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 있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주고 연수학계법도 생산량 비례법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줬고 정액법도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줬어요. 그래서 정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은 처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다 똑같아요. 정률법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는 거. 이게 하나만 다르고 뒤에는 이제 정액법은 내용수로 나눠야 되고 정률법은 문제에서 상각률 주어지니까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연수학계법도 문제에서 주어진 분모에는 내용연수 합 그리고 분자에는 잔존 내용연수 넣으시면 되고 생산량 비례법은 우리가 그 자산으로부터 생산할 거라고 예상되는 걸 넣으시고 그 해의 실제 생산량을 분자에 올려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유형자산 처분 보고서 좀 쉴게요. 마지막 주제. 우리가 갖고 있던 자산을 처분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원이라고 해봐요. 근데 그거를 팔았을 때 9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00원만큼 손실 본 거죠. 그럴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되고 장부가액이 1,000원인데 우리가 1,100원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와요. 이 줄 칠게요. 저희가 그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1월 달에 팔 수도 있고 6월에 팔 수도 있고 12월 31일 날 팔 수도 있고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6월 달에 팔았다고 보면은 1월부터 6월까지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처분 손익을 인식해요. 그게 이거예요. 만약 회계 기간 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먼저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처분 손익을 인식한대요. 예를 들어 뭐 6월 30일 날 우리가 처분했어요. X 1년도에. 그런데 X 1년도 전체 감가상각비가 계산해 봤더니 100만 원이었어요. 1년치가. 근데 6월 30일 날 처분했으니까 지금 6개월이 경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 요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먼저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할 계산하는 거예요. 1년 감가상각비 먼저 구해놓고 거기서 월할 계산한 감가상각비로 먼저 회계 처리를 한다. 뭐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내용이 중복돼서 넘어갈게요. 네, 요거 하고 볼게요. 지금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요. 일단 저희 재무상태표에 기계장치가 있어요. 기계장치를 만약에 처분했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그 기계장치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비의 합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했죠. 걔는 그 자산의 밑에 차감 계정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차감한 게 장부가액이에요. 얘를 만약에 처분했다고 보면 얘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도 장부가액에서 없어져야 되고 이 기계장치 밑에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계장치는 자산이죠. 그래서 얘를 없애주려면 대변에다가 써주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져야 되죠.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반대로 지워주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얘가 없어지겠죠. 저희 재무상태표상에. 그리고 처분했으니까 우리가 돈이 들어왔을 거고 만약에 우리 장부가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겨요. 반대로 손실이 났을 수도 있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관련 자산 없애주고, 그리고 이 자산이랑 관련된 누계액 없애주고, 돈 받은 거 써주고. 여기 잘못 들어갔네요. 빼주고, 우리가 장부가액보다 돈을 덜 받고 팔았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 계정으로 차변에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제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고 이 기계장치 감가상각을 한 합계가 700만 원이래요. 이거를 500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일단 회계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 이익이 났는지 처분 손실이 났는지는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장부가액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장부가액은 아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가액이죠. 제가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해서 차감한 게 이렇게 장부가액이라고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걸 그냥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넣어보면 취득원가가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700이니까 차감하면 이 기계의 장부가액은 300만 원이 돼요. 300만 원짜리 자산을 50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우리는 200만 원만큼 처분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회계 처리를 해보면 대변에 취득원가만큼 기계장치 없애주고요. 그리고 이 밑에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없애주고. 그죠? 그리고 돈 우리가 500만 원 받았죠. 그리고 처분 이익은 벌써 구했죠. 장부가액이랑 처분가액이랑 비교해서 돈을 더 받은 그 차액만큼 이익이니까 대변에 이렇게. 두 번째, 주민주는 X1년 초에 기계장치를 1,10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리고 X1년 7월에 700만 원에 팔았대요.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액은 100만 원이고 X1년도 회계 처리 한번 해보래요. 이 회사는 정액법으로 한대요. 좀 전에 저희 교재에서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먼저 감가상각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처분 관련된 회계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해에 사고 같은 해에 팔았어도 첫 번째 감가상각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우리 여기는 정액법이라고 했잖아요. 정액법을 구하는 식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주고 내용연수를 나눠주기로 했어요. 넣어볼게요. 취득원가 1,100만 원. 잔존가치가 100만 원. 내용연수가 5년. 이렇게만 하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구해져요. 근데 저희가 7월 1일 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12개월 중에 6개월에 해당하는 것만 하면 이게 100만 원만큼 구해져요. 요 식이 여기 있죠. 요게 이제 6개월치 구하려고 나온 거예요.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한 거. 기계장치 취득원가 없애주고 감가상각비의 합. 우리 감가상각 한 번 했으니까 100만 원 없애주고 우리가 받은 금액 7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처분할 시점에 이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빼준 건데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장부가액이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00만 원짜리를 70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만큼 손실 본 거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생기는 거예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이거는 이제 복습하실 때
눈으로만 보면 나중에 못 풀어요. 그래서 손으로 연습장에다가 꼭 푸시고 이게 12분의 6이 왜 들어갔는지 처분한 실전까지 감가상각비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월할 계산한 것 때문에 들어간 거다. 저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